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행정학 저번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저번 시간에 안 들어오셨던 친구들도 많이 눈에 띄네요. 다시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행정학을 가르치고 있는 음, 행정학 강사 강윤구라고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기초 이론 강의부터 해가지고 기본 강의랑 문제풀이, 마무리 모의고사 강의까지 같이 쭉 커리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쭉 같이 저랑 행정학을 정리하면서 정복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학이 어려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사회랑 고민하고 계시다면 행정학을 선택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조정 점수 면에서는 행정학이 더 잘 나오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행정학을 선택해도 아무 무리가 없고요. 저번 시간에 우리 프린트업 받으셨죠? 저번 시간에 일부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행정학의 기초 이론, 개념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같이 봤고요. 정치랑 뭐 행정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거 있었죠. 정치랑 행정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이론이었어요? 정치 행정? 그 있잖아. 이원론이와 일원론이 있는데 정치 행정이 같다는 건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저 들었어요. 그때 열강 앞에 들었으니까. 일원론이었고요. 일원론. 응? 이것도 다 있어요. 진짜? 근데 정치 행정이 다르다라고 보는 게 이원론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경제와 경영이랑 행정이랑 같냐 다르냐 뭐 이런 내용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그래서 경영을 다른 말로 무슨 행정이라 그랬죠? 사적 임금. 그렇지. 경영을 다른 말로 사적인 행정, 그래서 사행정이라고 했잖아요. 사행정. 그래서 공사행정이 같냐? 그래서 공사행정이 같으면 공사행정 1원론. 공행정과 사행정은 엄연히 다르다. 경영과 행정은 엄연히 다르다라고 분리해서 보는 관점이 공사행정 2원론. 이렇게 개념 정립을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행정의 이념에 대해서 일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공익이라든지 민주성, 효율성, 효과성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봤었는데, 자, 오늘은 2절 부분을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로는 3페이지부터죠. 3페이지를 펴주시고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 부분을 같이 봅시다.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이름이 뭐라고요? 최하늘. 아니, 나. 강인구 선생님. 장난이에요. 학생은 하늘. 이름이 하늘이시구나. 이쁜 이름이네. 외모와 다르게. 농담이에요. 자, 2절의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부분을 볼게요. 자, 먼저 시장 실패 개념부터 한번 정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시장이 안녕하세요. 어서 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해진 거예요. 시장이 애초에 목표한 대로의 제 기능을 발휘하고 아무 문제가 없이 돌아갔다면 행정이 개입을 할 필요성이 없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행정의 개입 필요성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실패 개념이랑 대두 배경 이런 내용 같이 봅시다. 자, 그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자, 시장에 의한 사회 문제 해결이 효율성이나 형평성, 경기 변동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런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건데요. 자, 기존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우리 고전주의 경제학자 중에서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그 사람이 뭘 주장했어요, 대표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 보이지 않는 소원이라는 개념을 주장했잖아.
자, 그래서 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완결성을 갖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무조건 다 맡겨두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냥 원활히 돌아가게만 내버려 두면 모든 문제점이 알아서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예전에 이제 경제 고전학파 중에 애덤 스미스 같은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쭉 지켜봤더니 자유 방임을 시켜 놓았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1920년대 들어서는 세계적으로 뭐가 발생했어요? 대공황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죠.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하고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지는 빈부격차가 더 심화가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시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 배경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거죠. 대공황이랑 뭐 빈부격차의 심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 실패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다. 이론적 배경을 보시면은 거기 뭐 하딘이라는 학자의 죄수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죠. 죄수의 딜레마. 자, 이런 내용들은 좀 들어보셨어요? 하늘 학생. 뭐예요? 죄수의 딜레마라는 개념이? 들어는 봤는데 설명을 하기 어렵지. 예. 자, 이거는 뭐냐면은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흔히 개인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개인은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의 총합이 전체 사회의 총효율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게 바로 대표적인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에요. 일단 추상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죄수가 있었어. A라는 죄수랑 예를 들어서 B라는 죄수가 있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폭력범을 저질렀어. 폭력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같이 이제 검사 앞에서 대질 신문을 받게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을 이제 분리를 시켜놓고요, 나눠놓고 둘은 지금 이제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태예요.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백을 하도록 자백을 유도해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는 그랬죠. 너는 지금 좋은 말로 할 때 자백을 해라, 순순히. 네가 만약에 자백을 하면은 5년형을 주겠다. 5년형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네가 자백을 안 해. 네가 자백을 안 했는데 만약에 B라는 애가 자백을 했어. 그러면은 너는 무기징역에 처하겠다. 그리고 자백을 한 B는 석방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자백을 할지 말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얘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백을 하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증거가 일단 부족한 상태였어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자백을 안 하고 그냥 발뺌만 했으면은 3개월형만 받고 풀려나는 상황이었어. 3개월형만 받고 풀려나는 상황이었는데 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같은 공범자인 B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얘는 나를 배신하고 혼자 자백을 해서 석방을 되려고 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 자백을 해버리기 때문에 증거 부족으로 3개월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뭐예요?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 다 잘 될 수 있는 3개월을 받고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5년형의 징역형을 받는 어떤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약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개인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나쁜 해악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이론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이 재수의 딜레마라는 내용이에요.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죠.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은 거. 자, 그러니까 이거를 마찬가지로 시장 경제에 접근을 시켜보면 똑같다는 거죠. 시장 경제에 개인한테 맡겨놔 봤더니 시장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더라. 개인의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마음 때문에 시장이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총효용이 극대화되지 못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재수의 딜레마와 관련돼서 시장 실패를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의 부분 있죠. 요거는 이제 키워드 위주로 정리를 하세요. 지금 강의는 기초 개념 강의예요. 기초 개념 강의.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 중에서 간략하게 개념 위주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고 넘어갈 거예요. 쭉쭉쭉쭉. 자, 그래서 뭐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오히려 사회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지 못하고 사회적 파멸을 초래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재수의 딜레마를 배경으로 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자, 뭐 원인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지문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큰 내용들이에요. 자, 보시면은 공유지의 성격. 자, 공유지라는 거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갖는 특징을 갖는다. 비배제성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거. 그치? 비배제성이니까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남이 쓰는 거를 내가 못 쓰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이죠. 비배제성. 경합성은 혹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경합성이라는 건 경쟁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그 작은 이익이 차등적으로 맞아 알긴 알아. 그걸 다시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쓸수록 내가 써도 남들이 같이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경합성이라는 거는 줄어들지 않는다. 쓰면 쓸수록 없어진다라는 게 경합성이라는 개념이고요. 비경합성은 아무리 같이 함께 써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개념이 비경합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 많이 나와요. 비배제성, 그다음에 비경합성, 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근데 공유지라는 거는 땅이죠, 땅. 같이 사용하는 땅을 공유지라고 하잖아요. 공유지. 예를 들면은 뭐 목초지 같은 거, 풀밭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풀밭은 딱 주인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들이 쓰는 거를 못 쓰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배제성이 있기 때문에. 자, 목초지는 어차피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남이 쓰는 거를 못 쓰게 배제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목초지는 근데 풀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목초지에 자라고 있는 풀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이 쓰고 내가 쓰면 점점 달아 없어지죠.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경합성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유지인 목초지 같은 것들은 비배제성, 남들을 못 쓰게 막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남들이랑 내가 같이 쓰면 결국 쓰면 쓸수록 달아서 없어지는 경합성을 갖는다라는 게 대표적인 두 개의 특징이에요. 비배제성과 경합성.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남이 쓰는 거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돈 안 내고 최대한 더 많이 쓰는 게 나한테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은 괜찮아요. 자신 있게. 공유지의 비극이 최종적으로 발생하고요. 무임승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데 맞아요. 무임승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라는 거는 결국 언젠가는 고갈되고야 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행정학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고 공유지에 비극이 발생한다. 자, 이 개념이요. 공유지 같은 것들은 예를 들어 대표적인 목초지 같은 것들은 남들이 쓰는 거를 내가 막을 수가 없어. 비배제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쓰면 쓸수록 어쨌든 닳아서 없어져. 용량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합성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쨌거나 내가 쓰는 거를 방해 안 받으니까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이익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돈 안 내고 많이 쓰는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결국 공유지라는 것들은 고갈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장의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죠. 자, 공유지.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더 자세한 개념으로 배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 경합성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배제성을 갖는 경우, 안 갖는 경우. 그래서 크게 4개 정도의 재화로 나뉘어졌었죠.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자, 그래서 3번에 무임승차 현상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편익은 내가 막 누리려고 하면서 비용은 굳이 내가 부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에게 비용은 분산시키고 편익은 자기한테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4번에 개념 위주로 하는 거예요. 부정적 외부 효과 뭐 이런 표현들 있죠. 혹시 외부 효과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죠. 외부 효과 뭐예요? 하늘 씨.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효과를 받는 그렇지. 내가 하지 않았는데 밖에서 효과를 받는 거. 내가 어떤 상황을 의도한 건 아닌데 우연히 부수적으로 이런 효과가 초래될 때 그거를 외부 효과라고 하죠. 외부 효과는 크게 2가지 종류죠. 정의 외부 효과랑 부의 외부 효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정의 외부 효과랑 부의 외부 효과, 이런 건 이제 긍정적 외부 효과라 그래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외부 효과를 긍정적 외부 효과 또는 플러스 개념으로 부의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자, 마이너스는 부정적 외부 효과 그래가지고 같은 외부 효과인데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외부 효과를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나중에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합법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그렇지만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해 같은 것들,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시장한테만 맡겨놔서 경제 주체들이 자기 그냥 합리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게 내버려둬서 발생하는 안 좋은 대표적인 효과라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같이 원인으로 그래서 실어 놓은 거예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효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 있었죠. 유사이론. 자, 이 내용들이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내용이고, 옆에 보시면은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모형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 하나예요. 학생은 혹시 성함 이름이 찬욱 씨? 찬욱 씨? 박찬욱 감독 그때? 그렇구나.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설명을 해봐. 드라마 봤으면 뭐해? 학생이 행정학과 나왔다 그랬지. 그래. 그러면 100번 들어봤을 거야. 이게 구명보트예요. 그쵸? 구명보트란 말이에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그래가지고 군데군데 이제 만약에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생기면은 그냥 알아서 납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구명보트고요. 이게 사람이야. 자, 구명보트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9인용 보트가 있다고 해요. 9인용 구명보트가 있는데 이미 사람이 9명이 다 차 있어.
9명이 다 차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더 이상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더 태우면 다 가라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자, 그러면은 이 타고 있는 요 9명의 사람들은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해? 막 그러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하지?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다급하게 고민을 하는데, 자,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을 허우적거리는 이 한 명의 사람을 더 태우는 게 바람직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자,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때요?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 사람을 태우는 게 바람직하겠죠. 도의적으로는. 자, 근데 이 사람을 만약에 태우면 어떻게 돼요? 태우면 9명의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존에 타고 있던 사람들조차도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보트가 가라앉아서 다 물에 가라앉아 죽을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으로 당연히 이제 인간의 도의적으로는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사회 전체 효용 면에서 보면은 그게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는 게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모형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내용. 자, 그래서 결국 같은 거죠. 죄수의 딜레마와 마찬가지로 구명보트의 윤리 배반 모형도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선택 혹은 윤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사회 전체 효용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 실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발생이 됐느냐? 자, 그 내용들을 분석한 게 거기 2번 항목에 들어있는 시장 실패 원인 대책 그 부분이에요. 차우 씨 그 프린트가 없구나. 아, 진짜? 네. 저기 하나 출력. 아니요.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찍고 있죠. 이 관계. 자, 요거 나 안 보니까 요거 보시고 답답하잖아. 혹시 보려면은. 자, 그 내용들을 같이 보시고 시장 실패 원인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라는 내용들을 이제 표에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그 2번 항목이에요. 시장 실패의 원인과 대책 그 부분. 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개략적으로만 볼 거예요.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않고. 근데 이 항목 하나하나가 다 시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다 정리해서 보셔야 돼요. 외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공공재의 존재라는 내용이 있어요. 공공재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아까 공유지를 봤잖아요. 공유지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이 있는 재화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공공재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치안 서비스, 국방, 아니면은 외교 등대 대표적으로. 자, 이런 내용들인데 공공재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비배제성, 그다음에 비경합성. 자, 공공재라는 거는 아까 봤던 공유지랑은 다르게 아까 비배제성을 갖는 면에서는 똑같지만 경합성이 아니라 이번에는 비배제성을 갖는 게 공공재의 특징이에요. 아까 경합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개념이었어요?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었죠. 비경합성이라는 거는 경합성은 쓰면 쓸수록 줄어든다는 내용이었고, 비경합성은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다. 남들이 쓰는 거를 배제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것. 자, 이런 것들이 공공재라는 재화의 특징이고요. 대표적인 특징이고,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군사 서비스, 아니면 치안, 경찰들이 하는 치안 서비스, 아니면은 우리 대표적으로 다루는 것 중에 등대라는 개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공재의 종류예요. 이런 것들은 얼마 전에 또 시험에도 나왔죠. 등대. 그래서 요거 많이 틀렸어, 학생들이. 등대라는 거는 생각을 해봅시다. 등대라는 거는 딱 그 위에서, 바다 위에서 지나가는 이제 선박들을 비추고 있죠. 근데 등대의 작용은 남이 등대를 못 보게 막을 수는 없죠. 등대라는 거는 남이 못 쓰게 배제할 수는 없는 특징을 가져요. 비배제성을 갖는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등대라는 그 조명은, 일종의 조명은 남들이 쓴다고 해서 그 조명의 가치가 점차 줄어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등대라는 서비스는 비경합성을 갖는다. 자, 그러니까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등대라는 일종의 재화는 그래서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건데,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쉽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되게 많이 혼동을 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요. 외교, 군사, 치안, 등대 뭐 이런 것들이 공공재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죠. 공공재는 배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배제성. 그다음에 경합성이 있다 없다? 없다. 비경합성의 특징을 갖는다라는 거. 공유지는 배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 경합성은 있다 없다? 똑똑하시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재화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고, 자, 공공재가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재라는 거는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생산해내려고 하지는 않겠죠. 어차피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도 않고 남이 쓰는 걸 배제하지도 못하는데, 자, 이거는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시장에 내버려 두면은 어느 누구도 시장 경제의 어느 주체도 이 공공재라는 거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은, 이런 재화들은 결국 정부에서 나서서 공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장에 맡겨놔서는 절대로 저런 공공재들이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시장 실패 하나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공공재는 기업에서 생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내버려 두면 아무도 저걸 생산하려고 하지 않아. 누가 어느 기업에서 치안을 유지하려고 하겠어요. 어느 기업에서 군대를 운영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는 하지 않을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독점 기업의 발생. 이건 대표적이죠. 그 어느 시장이든 그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의 지배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업이 나중에는 시장을 독점적으로 장악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가격에 있어서의 결정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격 결정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알아서 독점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하나의 원인이죠. 독점의 발생. 자, 이런 거 시장 지배자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자 역할까지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개념도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가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정보가 대칭적이라는 건 공평하다는 의미인데 대칭적이지 않다. 공평하게 정보가 배분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자, 거기 세부 항목으로는 두 가지 정도 개념이 있죠. 소비자가 어쨌든 공급자보다는 시장에서 적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역선택은 일단 뭔가 한번 개념을 짚어봅시다. 역선택은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정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옵션을 선택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공급자는 알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상품이 좋은지 아는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이 나한테 필요하고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 그거를 이제 역선택이라고 해요. 역선택. 잘못됐다라는 의미죠. 역선택. 자,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뭐예요? 도덕적 해이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응? 모럴 해저드. 아주 영어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모럴 해저드죠, 모럴 해저드. 자,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거예요. 감시가 소홀할 때에는 열심히 일 안 하려는 현상, 그거를 이제 도덕적 해이 내지는 영어로 모럴 해저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대표적인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시장 실패의 이제 원인이 된다라는 내용인 거고, 자, 개념 위주로만 쭉쭉 정리하고 나갈게요.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끝이 없거든요.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라는 개념 있죠. 외부 효과. 자, 외부 효과라는 건 아까 봤듯이 의도치 않게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것, 그거를 이제 외부 효과라고 하고요. 두 개의 개념이 있죠. 정의 외부 효과랑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랑 정의 외부 효과. 정의 외부 효과라는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자,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때, 아까 얘기했던 공해나 환경 오염 뭐 이런 것들을 부의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불완전 경쟁 뭐 이런 거 있죠. 불완전 경쟁. 자, 이것도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고요. 시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소수의 독점 자본가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술적 우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집단, 아니면은 경제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집단끼리 독점 내지는 과점, 독과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일부러 많이 생산을 안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불완전 경쟁 때문에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완전 경쟁이라는 개념도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제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그다음에 분배 불공정.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만 내버려 뒀더니 잘 사는 사람들은 점차 잘 사라지고 못 사는 사람들은 못 사라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이 되더라. 이 내용이 이제 분배 불공정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경기 변동. 경기가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는데 그거를 그 현상이 호황과 불황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실패를 초래한다라는 내용도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내용. 자, 이 내용들의 항목 하나하나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얼마든지 지문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 우리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또 정리할 기회가 있고, 나중에 또 자세한 기본 이론 수업할 때는 더 자세히 다룰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이 정도만 같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실패 부분이 있어요. 정부 실패. 자, 그 내용 같이 봅시다. 정부 실패. 자, 여태까지 본 내용들은 이제 시장 실패가 왜 발생하는지, 시장 실패 개념이랑 원인 같은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자, 앞으로 이제부터 볼 내용은 정부 실패와 관련된 내용. 자, 거기 2번 정부 실패 개념 있죠? 의의와 대두 배경. 그래서 정부 실패라는 거는 뭐냐? 정부에 의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더니 오히려 효율성과 형평성 면에서 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됐다라는 게 이제 정부 실패의 기본 의의고요. 기본 의의고, 자, 아까 시장 실패 때문에
대공황이 발생하고 빈부의 격차가 초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던 게 오히려 더 경제적으로는 악영향이 초래가 된 현상, 그거를 이제 정부 실패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거기 일단 개념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대두 배경, 그래서 뭐 이론적 배경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공공선택론 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공공선택론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 간단히만 언급을 드릴게요. 공공선택론이라는 거는 행정학과 나오셨으니까 들어봤죠. 자, 공공선택론이라는 거는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일단 뭐예요? 공공의 이익이 아, 그거는 그냥 단어 뜻이잖아. 공공의 이익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공공선택론. 기억이 안 납니다. 아, 그렇지. 맞아. 공공선택론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간단히 핵심적인 개념만 지금은 기억하시면 돼요. 자세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고, 왜냐면 너무 깊고 방대한 개념이라서 평생 이 공공선택론만 연구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필요한 지식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뭐냐면은 행정을 할 때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경제학적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행정의 영역에서도 경제학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경제학적인 접근이라는 건 기본 핵심 개념이 뭐예요? 수요 공급.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목표는 이윤의 추구겠죠. 이윤의 추구이고, 이윤의 추구이다 보니까 이윤을 추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편익은 최대화시키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경제학적인 접근인 거잖아요. 행정도 마찬가지다. 행정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도 안 되고, 항상 이윤을 추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비용은 최소화시키면서 편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경제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접근을 한 게 바로 공공선택론의 개념이에요. 공공선택론의 개념. 자, 그래서 이 핵심 개념만 일단 갖고 계세요. 핵심 개념만. 자, 거기 현실적 배경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셔도 되고요. 정부 실패의 원인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왜 그냥 정부는 실패했을까? 시장에 의해서 맡겨놨더니 시장 실패가 발생해서 결국 대공황이 발생한다든지 합리적인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빈부격차를 초래해서 실패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했더니 그래도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어떤 실패가 발생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정부 실패의 개념인데,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정부 실패라는 게 과연 발생했을까? 자, 그 내용들을 이제 거기 도표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수요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 실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부분에 대한 수요가 너무 급증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한테 너무 지나치게 언제부턴가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정부 부분에 대한 수요가 지나치게 급증한 거, 그게 이제 정부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같은 맥락의 개념이고, 3번에 보시면은 편익과 부담의 분리로 정책 수요가 팽창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편익과 비용의 분리로. 자, 정부 활동이라는 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돈을 내는 사람이랑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게 정부 실패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장은 그냥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은
소비자가 직접 돈을 내서 비용을 부담해서 상품을 구매한 다음에 그 구매한 상품을 가지고 편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의 주체와 편익의 주체가 같죠. 근데 정부는 다르잖아요.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모른 채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기 때문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랑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는 누가 비용 부담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돈을 방만하게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비용의 주체와 편익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어디다 쓰는지도 모른 채로 방만하게 과용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게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도 있죠. 문제 해결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는 정치인들. 정치인들은 일단 자기가 시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게 가장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될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은 선거에서 얼마든지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 해결에만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진 않고. 자, 그런 내용들도 우리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자, 5번에 보시면 낯선 개념이 하나 등장을 하죠. 자, 선거직의 짧은 임기로 인해서 정치인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을 갖는다. 자, 높은 시간 할인율을 갖는다라는 거는 또 무슨 개념이에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는 거는 시간 대비 업무량 할 일이 많다고. 그래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선거직의 짧은 임기로 인해서 정치인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을 갖는다. 자, 라는 거는 정치인들은 선거직이잖아요. 선거직이라는 거는 뭐 기간이 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4년 정도로 지자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4년 정도로 임기가 제한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임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시급한 문제고. 근데 4년 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 그때는 내가 당선이 됐을지 안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임기 안에 당면한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정치인들의 판단, 사고방식인 거예요. 정치인들은 지금 눈앞에 있는 과제만 중요시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시야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을 갖지는 못하겠죠. 단기적으로 지금 내 임기 안에서만 있는 일들에 대해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 높은 시간 할인율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면은 장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단기적인 시각에서 단기적인 안목에서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는 현상. 그게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간이, 현재의 시간이 가장 가치가 있고 미래의 시간은 가치가 현재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시간의 어떤 깎여지는 정도, 시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 할인율이 훨씬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정치인들은 높다라는 개념이에요. 할인이라는 개념 아시겠죠? 가치에 떨어지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할인의 비율이 보통 사람보다 정치인들은 훨씬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지금 내 임기 동안 발생되는 일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전학 씨도. 그렇다고 해 그냥. 이렇게 솔직해. 자, 그 내용들을 그냥 같이 정리해 주시고. 이게 되게 지문으로도 많이 나와요.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해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정치인들은 시간 할인율이 높다. 이 개념.
걸려요. 저는 보통 오전 수업을 안 해요. 거의 이제 오후나 밤에 수업이 있거든. 그래서 너무 졸려. 결론 졸리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니 근데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운 부분도 있어서 좋아요. 집이 어디예요? 하늘신 지금 광명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되게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0분 40분 정도? 그렇구나. 찬덕 씨는 정면. 정릉이요? 훨씬 머네? 와 왔다 갔다 통화 1시간 10분 걸려. 1시간 10분? 그렇구나. 내가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난 코앞에서 오는데도 막 피곤하고 졸리다고 막 그러고 있으니 미안합니다. 고마워요. 맞아요. 신림동에 있어요. 신림에서 얼마 안 걸리거든. 30분도 안 걸려요. 자, 아침부터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거 아까 뭐였죠? 명칭, 이름.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이었죠.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이었고 중간에 나왔던 검사가 A랑 B 불러가지고 죄수의 딜레마 현상 그거였죠. 대표적으로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 죄수의 딜레마랑 구명보트의 윤리배반 모형 있었고요. 공공선택론은 아까 대표적인 핵심 개념이 행정에 있어서의 몰두,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용은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자라는 게 공공선택론의 개념이었죠.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시간 할인율이 높다라는 거는 정치인들은 안목이 단기적이기 때문에 향후에 자기 임기가 끝난 다음의 일에 대해서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급격하게 할인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시간 할인율이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라는 개념이었고, 자 이런 개념들을 위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에는. 자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정부 실패 내용. 자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일단 정부 실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5번에 아까 봤던 선거직의 짧은 임기로 인해서 정치인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을 갖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자 공급적 측면에서도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자 공급적 측면에서 보시면은 거기 1번에 정부 산출물이라는 거는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고 정부의 업무라는 거는 성과를 측정하기도 곤란하다. 이 내용들은 뭐 그냥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죠?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해요. 정부의 목표라는 거는 뭐 지난번에 이념할 때도 나왔지만 공익을 추구한다, 공익성, 아니면 뭐 민주성, 뭐 사회적 형평성, 정의 얘기 뭐 이런 것도 했었죠. 이런 것 등등을 추구하는 게 정부의 목표인데 자, 이런 것들은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해요? 공익성이 더 추구가 되고 있는지, 이 행정이 민주적인지를 측정하기가 되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게 정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 비용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공무원들을 채용해서 월급 주면서 정부를 운영하지만 실제로 이 성과라는 걸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죠. 자 2번도 마찬가지고 정부 산출물의 무형성으로 인해서 생산 기술이나 함수의 부존재, 표현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고요. 산출물이 형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를 측정하기가 곤란하다. 자 이런 내용들이고,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새로 처음 보는 용어가 있죠. X의 비효율성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X의 비효율성. 자, 이런 것들 사실 많이 들어봤던 내용들이지만 막상 시험장에서 지문으로 나오면 좀 헷갈려요. X의 비효율성. 자, 이건 뭐냐면은 간단해요. X의 비효율성이 뭐냐면은 간단해.
정부 활동, 행정 활동은 뭐가 없기 때문이다. 퀴즈. 행정은 자 이게 존재하지 않죠. 대표적으로 행정 활동이라는 거는 자 시장이랑은 다르게 시장은 상품을 생산하는 생산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A, B, C라는 여러 개의 기업들이 같이 뭘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는 거는 뭐예요? 가격은 최대한 낮추고 서비스의 수준은 최대한 높이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서비스의 수준이 상품의 수준이 당연히 제고될 수밖에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이 존재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야. 더 상품이 높아지거든. 가격은 더 점점 떨어지고. 그래서 서비스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행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행정은 경쟁이 없고 무조건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거는 생산자가 정부 하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독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비효율성이 초래되는데 그것을 X의 비효율성이라고 부른다라는 게 이 개념이에요. X의 비효율성. 자, 핵심 키워드 하나는 이거죠. 독점. 행정은 독점이다. 그래서 효율적이지 못한 특징을 갖는다. 그게 X의 비효율성 개념이에요. 반면에 시장은 경쟁적이다. 그래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내용. X의 비효율성. 행정학은 개념이죠. 개념만 잘 정리하시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개념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3번에 단일 원천에 의한 생산, 독점성이죠. 독점으로 인한 X 비효율성이 발생된다. 자, 그게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X 비효율성. 자, 4번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최저선의 메커니즘의 결여, 서비스 수준을 최저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장 같으면은 서비스의 수준이 형편없어. 그러면은 당연히 퇴출이 되겠죠. 시장에서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정부는 그렇지 않죠. 독점하고 있으니까 서비스의 수준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시민들은 그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선의 결여, 이 개념이 그 개념이고요. 자, 그다음에 정부 실패 유형 대응 방향 뭐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것도 개념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사적 목표의 설정. 자, 이 개념은 이제 거기 가로 안에 있죠. 내부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부성.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부성이라는 표현이에요. 내부성이라는 표현. 자, 사적 목표의 설정 그리고 내부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내부성이라는 건 뭘까? 봤더니 옆에 의 있죠. 관료들이 개인적 이익이나 소속 기관의 이익을 너무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현상. 그래서 사회 전체 목표는 공익을 추구하는 건데 조직 내부의 목표는 공익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사적인 이익, 사익을 추구하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이랑 사익이 괴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그거를 내부성이라고 그래요. 내부성. 자, 거기 예를 보시면은 몇 개가 있어요. 하나씩 한번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나중에 어차피 더 자세히 배우지만 예를 보시면은 던리비라는 학자가 주장한 관청 형성 모형, 자, 그다음에 파킨슨의 법칙, 자, 그다음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파킨슨의 법칙 같은 거는 좀 들어보셨을 텐데. 들어보셨어야 하는데. 행정학과를 안 나왔으면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공대니까 괜찮아. 근데 파킨슨의 법칙은 뭐예요? 공무원의 수가 뭐하는 관계없이. 맞아. 파킨슨의 법칙은 공무원의 수가 업무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무조건 늘어나기만 한다라는 현상을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자, 이것도 재밌는 개념이에요. 공무원의 수는 뭐와는 상관이 없다. 업무량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개념. 업무량과는 상관이 없다. 자, 근데 이건 세부적인 내용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야. 그러면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직원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상사를 늘리고 싶지는 않겠죠. 동료는 뭐 마찬가지죠. 경쟁자니까 동료를 늘리고 싶지는 않고 누구를 늘리고 싶어요? 부하. 그래서 늘 땐 항상 부하가 배증되는 현상을 갖는다. 그걸 이제 부하 배증의 원칙, 부하 배증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킨슨의 법칙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료나 상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하가 늘어난다. 그거를 부하 배증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부하 배증의 법칙. 자, 두 번째는 업무 배증의 법칙이라고 해요. 업무 배증의 법칙. 업무 배증의 법칙.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 게 파킨슨의 법칙이라는 용어예요. 용어. 업무 배증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죠.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업무가 늘어나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니까 없어도 되는 업무를 오히려 불필요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업무를 괜히 공무원 남아도는 인력을 놀리기가 뭐하니까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게 업무 배증의 원칙, 법칙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상사, 동료가 아니라 부하가 늘어난다. 부하 배증의 법칙인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늘어나니까 일이 늘어나는 거다. 일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필요한 업무들이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갖는다라는 게 업무 배증의 법칙. 두 가지 원칙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가설 이런 내용들 있죠. 거기 뒤에 세 번째 내용. 자, 이거는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 부서에 예산을 더 땡겨와야 돼. 이렇게. 왜? 돈이 많으면 돈이 곧 힘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부서가 더 힘이 있으니까 무조건 우리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우리 부서의 예산을 더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현상. 그거를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이 사회 전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부서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아까 세 글자로 뭐라고? 내부성이라고 했죠. 내부성. 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라는 거고요. 앞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자, 이건 뭐냐면은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나중에도 배우시겠지만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론이에요. 예산 극대화 이론을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관청 형성 모형이에요. 자, 얘한테 반대를 했다는 거죠. 반대해서 비판하면서 등장을 한 게 관청 형성 모형. 아니다. 공무원들이 무조건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아니다. 공무원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개선 낭료 이런 개념 있죠. 개선은 뭐예요? 개선은 개선은 공무원으로 치면은 알았어요. 뭔가 결정권을 갖는 어떤 기관의 장 같은 역할을 개선이라고 하죠. 막료는 그 사람들 도와주는 입장에 참모, 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막료기관이라고 하고요. 막료기관이라고도 하고. 자, 근데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일을 잘못해서 뭔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개선이라는 직책을 맡기를 싫어해요. 싫어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만 하고 싶냐면은 막료 역할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참모진 역할만. 의외로 이런 특징을 갖는데 공무원들은. 자, 그래서 나는 결정하기는 싫어. 왜냐하면 결정해서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비서진, 참모, 개선 이런 막료죠. 막료 역할만 하면서 뒤에서 굴시나 보고 떡이나 먹을래? 약간 뭐 속된 표현이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부서에 돈을 끌어오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공무원들의 목표는 자기는 개선 역할을 하지 않고 막료 역할만 하는 게 결국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청 형성. 그러면 개선 역할은 누가 하느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떠넘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책임운영기관. 책임지고 운영되는 성과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받는 기관,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기관을 형성해서 이런 관청을 따로 형성을 해서 자기는 뒤에 숨어서 참모 역할만 하는 걸로 만족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갖는다는 거예요. 돈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닌 거고. 이거 이해되시죠? 돈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의 권한을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은 권한을 맞도록 하려는 게 바로 공무원들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관청 형성 모형. 그래서 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모형. 그래서 이 두 개의 관련성을 같이 먼저 기억을 해두세요. 리스칸에는 예상극대화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걸 비판해서 등장한 개념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거. 자, 세 가지 정리했죠. 관청 형성 모형, 예상극대화 모형, 그 다음에 파킨슨의 법칙. 파킨슨의 법칙은 두 개의 세부 원리로 이루어졌다. 부하를 배정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공무원이 늘어나면 불필요한 업무도 같이 늘어난다. 업무 배증. 이 두 개의 세부 원리로 이루어진 것. 자,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내용들은 다 사적인 목표랑 공익이 달라서 발생하는 내부성 때문에 발생하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파생적 외부 효과라고 되어 있죠. 파생적 외부 효과. 자, 이건 아까 봤던 부의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부 개입이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는 거. 아까 시장은 그냥 부정적 외부 효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파생적 외부 효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원인은 아까 봤듯이 정치인들이 갖는 높은 시간 할인율 때문에 정치인들은 높은 시간 할인율을 갖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발생을 했다. 자, 라는 내용들이 있고 자, 다음에 아까 봤던 내용 역시 X의 비효율성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 정부의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거. 경쟁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게 X의 비효율성이에요. X의 비효율성. 다른 것도 있죠. 무사안일주의. 이건 태도의 문제죠. 무사안일. 사고만 안 치고 자기 이제 자리만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직위만 보존하려고 하는 태도. 무사안일주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복지부동. 도덕적 해이. 감시가 소홀할 땐 열심히 일하는 현상. 도덕적 해이 현상 이런 것도 있고요. 소극적인 업무 형태. 그다음에 최신 기술의 부적응 등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죠. 다 X의 비효율성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일 안 하려고 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려고 하고 최신 기술에 굳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났을 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최신 기술의 부적응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정부 실패의 원인이에요. 정부 실패의 원인. 밑에 있는 세 개는 뭐 당연한 내용이죠. 권력의 편제, 권력과 특혜를 남용한다라는 것, 뭐 당연한 내용이고,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라는 건 나눠졌다라는 의미예요. 나눠졌다, 절연.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랑 수익을 누리는 사람이 달라서 발생되는 현상, 그거를 절연이라고 해요. 자, 근데 절연 부분 보시면은 미시적 절연, 그래서 미시적이라는 거는 세부적인
좀 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의 절연 뭐 이런 내용들인 거죠. 그 다음에 거시적 절연, 큰 틀에서 봤을 때 나타나는 절연 현상. 그래서 절연은 크게 미시적 절연이랑 거시적 절연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요. 자, 두 개 내용을 보시면 조금 다르죠. 미시적 절연은 뭐냐면은 소수가 편익을 누리고 다수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돈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조금씩 내게 하면서 그 특혜는 소수가 누리는 거. 그런 거 있죠. 그거를 미시적 절연이라고 해요. 미시적 절연. 거시적 절연은 뭐냐면은 반대죠. 비용은 소수한테 물리고요. 그에 따른 특혜는 국민 대다수가 나눠 갖는 거.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걷어서 세금을 중하게 물려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 대다수가 그 편익을 누리는 형태. 그거를 뭐라 그래요? 거시적 절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거시적 절연. 자, 그래서 두 개가 있어요. 비용과 수익의 절연 형태는 미시적 절연이랑 거시적 절연 두 개의 형태가 있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밑에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용 두 개 있었죠. 역선택 뭐였어요? 역선택 하늘 씨? 역선택 뭐였어요? 아까 정부의 구제로 비합리적인 그렇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 역선택. 도덕적 해이는 누가 안 보면 정치가 소홀해지는 도덕적으로 잘못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두 개는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잘하시니까 재밌는데. X의 비효율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거 독점. 독점. 경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공무원의 수는 업무량에 상관없이 늘어나기만 한다라는 법칙. 파킨슨의 법칙. 자, 그다음에 공무원들은 공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 형태.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내부성. 잘하시는데요? 행정학 해도 되겠어. 아니 선택하세요. 행정학을 꼭 하라고 강요하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문제를 한 2개 정도 실어놨어요. 문제를 2개 정도 실어놨는데 지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지문도 있을 수 있는데 답을 골라내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같이 풀어봅시다. 자, 풀려요? 자, 1번은 몇 번이에요? 1번. 그렇지. 맞아. X의 비효율성은 아까 핵심 개념이 키워드가 경쟁 아니고 독점이라 그랬죠? 독점.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잖아. 그래서 깊게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핵심 키워드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것만 헷갈리지 않게. X의 비효율성은 독점이기 때문에 경쟁이 X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 지대추구 이론, 2번에 나오는 지대추구 이론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모르셔도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간단히만 얘기하면은 정부한테 예를 들어서 규제 같은 게 발생했을 때 정부 규제나 어떤 정부 계획하에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정부한테
로비하는 현상. 정부 공무원을 포획하기 위해서 로비하는 거, 그거를 지대추구 현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대추구 현상. 지대라는 거는 그거죠. 뭐 땅 임대료 이런 것들을 지대라고요. 지대 렌트. 그거를 추구한다. seeking. 그래서 렌트 시킹을 지대 추구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어떤 예를 들어 규제가 있으면은 정부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의 독점적인 어떤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독점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부 관료한테 로비하는 현상, 그거를 이제 지대추구 현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그냥 로비하는 거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히 문제를 풀 때는 다 풀리거든요. 자, 그래서 규제나, 그렇게 따지면 이해가 되시죠? 규제나 개발 계획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크면 클수록 지대추구 형태가 증가한다. 정부가 더 많이 관여를 하니까, 더 많이 나서서 통제를 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로비를 해야겠죠. 그래야 더 내 이익이 커지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럴 때 정부의 시장 개입이 더 크면 클수록 지대추구 형태는 더 증가한다. 비례해서 그 내용들이 2번 내용들이고요. 그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그렇기 때문에 증가한다. 이 내용도 맞죠. 쓸데없는 돈이 들어가니까, 로비 비용 같은 데 들어가니까 술 마시고 막 이러면은 뇌물로 이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사회적 손실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3번은 이건 조금 더 설명해야 되니까 다음에 뒤에 내용들을 같이 매치시켜서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번, 4번은 나중에 정리를 하셔도 충분하고요. 일단은 지대추구 이 개념만 하나 받으세요. 어쨌든 중요한 핵심 개념은 여기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식 하나는 X의 비효율성은 경쟁 아니고 독점이다. 그거만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장 실패 및 정보 실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에요? 4번. 오, 맞았어. 자, 이거는 맥락만 봐도 알 수 있죠. 국어만 잘하면 당연히 알죠. 국어를 못해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정부 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당연히 발생하죠. 근데 공공 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겠죠. 두 개가 다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요. 3번도 뭐 국어만 알면 문장만 독해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정부 개입에 의해서 오히려 초래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자, 뒤에 도표는 그거죠. 파킨슨의 법칙 아까 설명했던 내용. 의의는 뭐 공무원 수가 업무량 증가랑 상관없이 무조건 증가한다. 그래서 파킨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연구를 했고 거기 가로 안에 보시면 매년 평균 5.75%의 비율로 증가. 공무원이 5.75%씩 매년 늘어나기만 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법칙이에요. 자, 내용은 두 개였죠. 부하 배증의 법칙이랑 업무 배증의 법칙. 이 두 개 내용들이 같이 뒤섞여 있다. 근데 한 개도 같이 보세요.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감축될 수 있잖아요. 조직이 축소될 수도 있는데 그 현상을 이 법칙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한계를 갖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같이 보시면 되고, 밑에 뭐 X의 비효율성, 이거 아까 봤던 부분,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발생되는 거, 배분적 비효율성. 자, 이건 뭐냐면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배분적 비효율성. 자, 이거는 비용이랑 편익을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안 돼서 발생되는 현상.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게 배분적 비효율성의 개념이에요. 자, 이것도 그래서 뭐 밑에 특징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 뭐 경제학자들의 관심 대상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런 거죠.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발생되는 내용들이다 라는 내용. 지대추구라는 건 아까 했죠. 지대추구, 로비하는 현상.
로비에 의해서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어. 그거를 포획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지대추구를 통해서 공무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 내 걸로 만들었으면 그걸 포획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포획. 자, 이런 개념들이 일단 기본적인 앞에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개념이었는데, 자, 내용이 조금 생소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정리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자, 3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1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개념이요. 3절 행정의 이론 부분인데요. 이론 부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행정학이 처음 태동하기 시작한 때부터 어떤 접근들과 연구들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를 시대순으로 정리하는 게 뒤에 나오는 이론의 구체적 고찰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